쿵, 쿵.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지? 쿵, 쿵, 쿵. 아, 설마 영숙이?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사흘 전에 화장을 해서 뼈가루로 되었는데 어떻게 여기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창문 밖을 보니 영숙의 손바닥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가 살짝 금이 갈 정도로 강하게 두드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철수 씨, 내가 다 알았어요. 당신이 나를 속인 것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홀로 남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45년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낸 후 일어나는 신비하고도 감동적인 일들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른 어느 날 박철수는 아내 김영숙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아내였죠. 은퇴 후 시골 마을 작은 주택에서 둘만의 여생을 보내던 철수에게 영숙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영숙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뒷바라지부터 시작해서 두 아이 키우고 살림, 꾸려가며 철수가 직장에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묵묵히 뒷받침해 주었죠. 그런 영숙이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숙은 철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철수 씨,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요. 약속해 주세요. 그때는 그저 아내의 당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빛에는 뭔가 다급함이 서려 있었죠. 마치 철수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상복 차림 그대로 텅 빈 거실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앉아 밥 먹던 식탁, 함께 텔레비전 보던 거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영숙만 없었습니다. 철수는 부엌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왔습니다. 평소엔 영숙이 술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라 할 사람도 없었죠. 잔에 술을 따르며 철수는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아, 나 이제 누구랑 밥을 먹고 누구랑 말 섞고 살아야 하냐. 목이 메어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텅 빈 집 안에서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영숙이 늘 앉던 자리엔 그녀가 뜨개질하던 털실과 바늘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반쯤 완성된 손목 장갑이었죠. 겨울이 오면 철수 손이 시려울까봐 미리 준비하던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장갑을 만져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버렸냐, 영숙아.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 며칠 동안 유난히 집 안 정리를 열심히 하더니 서류 뭉치를 들고 어디론가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 다녀오세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때 영숙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는데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평소라면 영숙과 함께 저녁 뉴스를 보고 내일 일정을 얘기하며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철수 혼자만 남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철수는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영숙의 모습, 아이들 교육비 마련하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영숙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살아생전 영숙에게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숙 모르게 숨겨온 일들이 있었거든요. 직장에서 동료 보증을 잘못 써서 생긴 700만 원 빚도 있었고 20년 전 한때 다른 여자와 가까이 지낸 적도 있었죠. 그때 그 여자는 철순의 마을 옆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과부였습니다. 몇 달간 그 가게에 자주 들르며 가까워졌었는데 다행히 큰일이 생기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관계를 정리했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 걸까요? 영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는 빈 의자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시계가 밤 12시를 넘겼습니다. 평생 일찍 자던 철수였지만 오늘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 없는 침실로 들어가기가 무서웠던 것이죠. 거실 소파에서 이불을 덮고 잠들기로 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영숙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 감기 들지 말고 침실에서 주무세요. 하지만 눈을 뜨면 아무도 없는 적막한 거실뿐이었습니다. 철수는 영숙이 입던 연보라색 카디건을 가슴에 안고 누웠습니다. 카디건에서 나는 영숙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라벤더 비누 냄새와 함께 영숙만의 따뜻한 향이 느껴졌습니다. 영숙아,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정말 어떻게 살아? 철수는 카디건을 꼭 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이 이렇게 견디기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철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분명히 창문 쪽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거든요. 새벽 3시 반, 철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숙의 카디건을 품에 안고 소파에서 잠든 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죠. 쿵!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꿈인 줄 알고 뒤척였습니다. 쿵! 쿵! 이번엔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철수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창문을 비추고 있었죠. 누구지? 철수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창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골 마을 깊숙한 곳에 있는 집이라 이웃집과도 한참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겠지. 철수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쿵, 쿵, 쿵. 이번엔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창문에 바싹 다가가 밖을 내다봤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창문에 손바닥 자국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춰보니
창문 유리에 또렷하게 손바닥 모양이 찍혀 있었죠. 철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손바닥 크기와 모양이 영숙의 손과 똑같았거든요. 45년을 함께 살면서 영숙의 손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작고 야무진 손가락, 새끼손가락 끝마디에 있던 작은 흉터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설마 영숙이?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숙은 사흘 전에 화장을 해서 뼈가루로 되었는데 어떻게 여기 올 수 있겠습니까? 정신 좀 차려, 박철수. 철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헛것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창문 틈새로 뭔가 하얀 것이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작은 봉투였습니다. 편지 봉투 같았는데 봉투 겉면에는 철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의 글씨체였습니다. 철수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영숙은 분명히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편지를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철수는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만 봤습니다.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혹시 영숙이 정말로 나타나서 자신을 원망하는 말을 써놓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살아생전 영숙에게 숨겨온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700만 원 빚이며 20년 전 다른 여자와의 일이며 그동안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들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철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숙이 남긴 마지막 말일지도 모르니까요. 봉투를 뜯는 철수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안에서 하얀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철수는 손전등을 켜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부터 철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수 씨, 내가 다 알았어요. 당신이 나를 속인 건 말이에요. 철수는 편지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영숙이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이 숨겨온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700만 원 빚진 것도 알고 있고 20년 전 옆 동네 박순자 씨와 가까이 지낸 것도 알고 있어요. 철수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순자. 그 이름을 들으니 20년 전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철수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박순자가 위로해 줬었거든요. 몇 달간 그녀의 가게에 들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기울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생각해서 관계를 정리했었죠. 그런데 영숙이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편지는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겉으론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철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숙이 20년 동안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자신은 영숙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모든 걸 알면서도 참고 견뎌온 거였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지만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일들을 다 지켜볼 거예요. 조심하세요, 철수 씨. 철수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죽어서도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경고일까요? 바깥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편지를 꼭 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수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밤을 새웠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철수는 영숙의 편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혹시 꿈이었나 싶었지만 손에 쥔 편지는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영숙의 필체도 틀림없었고 편지지에서 나는 라벤더 향까지 영숙이 평소 즐겨 쓰던 향수 냄새였거든요. 내가 다 알았어요. 당신이 나를 속인 것 말이에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철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박순자 이름이 나온 부분에서는 온몸에 식은 땀이 났죠. 20년 전 일인데 영숙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 철수는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철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당시 직장에서 승진해서 밀려나고 상사와 갈등이 심해져서 매일 술로 하루를 마감하던 시절이었죠. 집에 오면 영숙에게 짜증을 내기 일쑤였고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 걱정에 우울한 날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럴 때 박순자를 만났었죠. 옆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담배 사러 들렀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었는데 박순자는 철수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집에서는 영숙이 살림 걱정, 아이들 걱정만 하는데 박순자는 철수의 직장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줬었습니다. 철수 씨도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 한마디가 철수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점점 박순자를 자주 찾게 됐고 어느새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가정을 생각해서 관계를 정리했었는데 영숙이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철수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침 7시 평소라면 영숙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철수는 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되어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 앞에서 자동차 소리가 났거든요. 철수가 나가보니 사위인 최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인사를 하러 오던 사위였는데 장례식 이후 처음 보는 거였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도연의 인사는 예전과 달리 어색했습니다. 평소엔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가 갑자기 아버님이라고 하니 이상했죠. 응, 들어와라. 거실에 앉은 도연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드시죠? 그야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 이 집에서 혼자 사시는 것도 힘드실 테고. 도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철수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평소 도연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조심스러워했거든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아, 그게 아니라 집 관리도 어려우실 테고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도현은 계속 빙빙 돌려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제 생각엔 아버님이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자신이 아직 건강한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요양원이라고? 네, 요즘 요양원들이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나는 아직 건강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철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관리가 힘드실 테니 제 명의로 바꾸시면 어떨까요? 드디어 도현의 진짜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집을 가로채려는 거였던 것이죠. 집을 내 명의로 바꾸자고? 네, 그러면 아버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관리하기 편할 거예요. 철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 장례식을 치른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을 노리고 온 거였습니다. 도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언제 집을 넘겨주겠다고 했어?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순한 장인으로만 알았던 철수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 당황한 것 같았죠. 아버님,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집 아니에요? 나중이 언제인데. 그러니까 미리 정리해 두시면. 철수는 도현의 말을 끊었습니다. 도현아, 오늘은 돌아가라.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고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도현은 억지로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아, 네.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도현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이 떠난 후 철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영숙의 편지에서 경고한 게 이런 일이었을까요? 조심하세요, 철수 씨. 영숙의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철수는 다시 영숙의 편지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의 작은 글씨로 뭔가 더 적혀 있었거든요. 서랍 뒤를 보세요. 철수는 깜짝 놀라며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는 없던 글씨였는데 언제 생긴 걸까요? 영숙이 쓴 글씨가 틀림없었습니다. 철수는 영숙이 늘 사용하던 화장대 서랍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빼내고 뒤를 살펴보니 작은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 서랍 뒤에 붙어 있던 작은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고 안에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거실로 가서 전등을 켜고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은행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철수가 전혀 모르는 통장이었죠. 예금주는 영숙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잔액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뭐지?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이 언제 이런 돈을 모았단 말입니까? 평생 가계부를 꼼꼼히 적으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온 영숙이었지만
이 정도 목돈을 숨겨둘 만한 여유는 없었거든요. 두 번째 종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발급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는데 집의 실제 소유권자가 영숙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철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집 주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영숙 명의였다니. 언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 번째 종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철수가 직장 동료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영숙이 몰래 집을 자신 명의로 바꿔놨던 것이었습니다. 영숙이 손글씨로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죠. 철수 씨가 또 보증을 잘못 써서 집까지 빼앗길까봐 미리 내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우리 손녀가 나중에 이 집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철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당할까봐 영숙이 미리 대비해 놓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영숙이 이런 일을 언제 했을까요? 10년 전 그때를 떠올려 보니 영숙이 며칠간 어디론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세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때 영숙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는데 이런 일 때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 종이는 유언장이었습니다. 공증사무소 도장까지 찍힌 정식 유언장이었죠. 나 김영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내 모든 재산은 손녀 박수진에게 상속합니다. 남편 박철수는 평생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지만 소유권은 손녀에게 넘어갑니다. 철수는 한참 동안 유언장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얼마나 깊이 생각해서 이런 준비를 해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도연이 집을 자신 명의로 바꾸자고 했는데 그럼 도연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속이려 한 걸까요? 철수는 다시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뒤에 또 다른 서류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위임장이었습니다. 영숙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위임장인데 도연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숙의 서명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45년을 함께 살면서 영숙의 글씨를 모를 리가 없었는데 이 위임장의 서명은 어색했습니다. 특히 영숙이라는 이름을 쓸 때 늘 하던 특별한 버릇이 없었죠. 영숙은 자신의 이름을 쓸 때 마지막 획을 살짝 올려서 쓰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위임장에는 그런 특징이 전혀 없었습니다. 설마 가짜? 철수는 위임장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날짜를 보니 영숙이 병원에 입원한 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영숙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위임장을 쓸 수 있었을까요? 철수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도연이 영숙의 위임장을 위조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당당하게 집을 넘기라고 했던 거였죠. 철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죽기도 전에 위임장을 위조해 놓고 장례식 끝나자마자 집을 가로채려 하다니. 도연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어제보다 더 거세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서류들을 들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또 영숙의 손바닥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손바닥 자국이 더 선명했고 창문 유리가 살짝 금이 갈 정도로 강하게 두드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아래쪽에 또 다른 봉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급히 문을 열고 나가서 봉투를 주워왔습니다. 이번 편지는 더 긴급한 내용이었습니다. 철수 씨, 도연이가 내 위임장을 위조했어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내일 도연이가 또 올 거예요. 그때 경찰을 부르세요. 철수는 편지를 읽고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숙이 정말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도연이 내일 또 온다는 것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철수는 영숙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숙이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철수는 모든 서류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도연이 올지 영숙의 예언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날 밤 철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안했습니다. 영숙이 자신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영숙아, 고마워.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구나. 철수는 창문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영숙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오후 2시 영숙의 예언대로 도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철수는 창문 틈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도연이 그 남자에게 뭔가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표정이 어제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철수는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오신 김 사장님이에요. 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김 사장이라는 사람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집 소유권 이전건으로 왔습니다. 철수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연이 정말 영숙의 예언대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소유권 이전이요? 네, 어머님께서 생전에 미리 준비해 두신 서류가 있어서요. 도연이 가방에서 위조한 위임장을 꺼냈습니다. 어제 철수가 발견한 바로 그 위임장이었죠. 어머님이 직접 사인하신 위임장입니다. 저에게 집을 넘겨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김 사장은 위임장을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르신께서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철수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척했습니다. 영숙이가 언제 이런 걸 썼지? 나는 전혀 모르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아프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아버님 혼자 계시면 집 관리가 힘드실 테니까요. 도연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철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아, 이상한 게 있어. 네. 영숙이 서명이 평소와 좀 다른 것 같은데.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히 어머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아니야. 영숙이는 자기 이름 쓸 때 마지막 획을
항상 올려서 쓰는데 이건 그런 게 없네. 김 사장이 위임장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고 보니 도현은 당황하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버님, 아프실 때 쓰신 거라 평소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 철수는 계속 의심스러운 척했습니다. 사실은 도연을 더 곤란하게 만들려는 거였죠. 그런데 날짜도 이상해. 이날은 영숙이가 의식을 잃고 있던 날인데 이번엔 김 사장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정말요? 응. 그날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는데 의식이 없었어. 어떻게 위임장을 쓸 수 있었지? 도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잠깐 의식을 차리셨을 때 쓰신 거예요. 의사가 그날은 하루 종일 의식이 없었다고 했는데 철수의 추궁이 계속되자 도연은 점점 말이 막혔습니다. 김 사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위임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분명히 진짜예요. 도연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창문에서 또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이번에는 어제보다 훨씬 더 거세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소리였죠. 도연과 김 사장은 깜짝 놀라며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예요? 글쎄, 바람 소리 아닐까? 철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됐고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쿵, 쿵, 쿵. 마침내 창문 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무서운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님, 저게 정말 바람 소리예요? 그때 창문 틈 사이로 또다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김 사장이 그것을 주워서 철수에게 건네줬습니다. 어르신, 편지가 온 것 같은데요. 철수는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는 순간 철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거 영숙이가 진짜로 쓴 유언장이네. 유언장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수는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영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은 손녀 박수진에게 상속하고 집에 소유권도 손녀에게 넘긴다. 도연은 황급히 편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내 이름으로 위조된 서류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이니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네. 김 사장은 도연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정말로 위조하신 건 아니죠? 도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부엌으로 가서 휴대전화를 가져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네. 아버님, 잠깐만요. 도현은 황급히 말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뭘 설명해? 내가 영숙이 위임장을 위조한 거 아니냐. 마침내 도현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김 사장은 어이없어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이런 일에 관여할 수 없겠네요. 위조 서류로 거래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 사장이 떠난 후 도현은 계속 빌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경찰엔 신고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어? 돈이 너무 급했어요. 사업이 잘못되어서. 도현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투자 사기를 당해서 빚이 많이 생겼고, 돈을 갚기 위해 장인 집을 팔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철수는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이가 살아있을 때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 부끄러워서요. 그때 창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는 듯이 조용해졌죠. 철수는 창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영숙에게 감사했습니다. 영숙이 아니었다면 도연에게 속을 뻔했거든요. 도연이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상황에서 철수는 영숙이 남긴 진짜 서류들을 모두 꺼내왔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 등기부 등본, 공중된 유언장까지 모든 증거가 도연 앞에 펼쳐졌습니다. 도연은 그 서류들을 보고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고요? 영숙이가 1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둔 거야. 철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던 일을 영숙이가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도연은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며 점점 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공중된 유언장을 보고는 완전히 주저앉았죠. 어머님이 정말 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고요? 그래, 내가 이런 짓을 할 줄 알았나 보다. 철수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도현은 온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사업 망하고 빚만 8천만 원이에요. 애들 학비도 못 내고 집도 날릴 상황이에요. 철수는 도연의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딸의 남편이고 자신의 손녀들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냐? 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주고. 도연은 자신의 처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잘못된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였죠. 미영이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내한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미영은 철수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딸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말이었죠.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도연이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모른 채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럼 지금 미영이는 뭘로 살고 있어? 제가 아직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달까지가 한계예요. 도연의 말을 듣고 있으니 철수도 안타까웠습니다. 딸과 손녀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 또다시 창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창문이 저절로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창문이 천천히 열렸거든요. 도연은 무서워서 철수 뒤로 숨었습니다. 아버님, 저게 뭐예요? 철수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영숙이인 것 같아. 창문 틈 사이로 또다시 편지 한 장이 날아들어왔습니다. 이번 편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철수 씨, 도연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철수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도연이가 정말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미영이와 아이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함께 해결해야 해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요. 편지 마지막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아둔 3천만 원을 도연이에게 빌려주세요. 대신 10년에 걸쳐서 갚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철수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숙이 생전에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미워할 만한 일을 당해도 결국엔 용서하고 도와주는 마음씨였거든요. 도연은 편지 내용을 듣고 눈물을 더 많이 흘렸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런 것 같네. 철수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지키겠어요. 먼저 미영이한테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해.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해결하라는 게 영숙이 뜻이야.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위조한 서류는 모두 폐기하고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3천만 원은 빌려줄 수 있어. 하지만 10년에 걸쳐서 월 30만 원씩 갚아야 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철수에게는 더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집은 손녀 수진이 물려받을 거야. 내가 건드릴 수 없어. 네, 당연히 그래야죠. 수진이가 대학 갈 때까지는 내가 이 집에서 살 테니까 그것도 인정해야 해. 도연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었거든요. 철수는 영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내서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돈을 빌려줄 테니 정말 잘 써야 해. 네, 꼭 갚겠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창문에서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영숙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철수는 창문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아, 내가 옳았어.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도연은 그날 저녁에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미영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미영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결국 남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죠. 그리고 다음 날 미영이 아이들과 함께 철수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남편이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철수는 딸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철수는 딸 미영과 손녀들이 자주 찾아오는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매주 한 번씩 와서 집 주변 정리를 도와주고 약속한 돈도 꼬박꼬박 갚고 있었죠. 가족 관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20년 전 박순자와의 일,
그리고 그동안 숨겨온 빈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영숙의 사진 앞에 앉아서 혼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나 정말 미안해. 철수는 영숙의 사진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잘못했어. 박순자하고 가까이 지낸 것도, 내 몰래 빚진 것도 모두 내 잘못이야.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철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직장에서 힘들다고 해서 변명할 수는 없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해. 그때 창문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톡, 톡. 이번에는 격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철수가 창문으로 다가가자 또 작은 편지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영숙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 씨, 이제 됐어요.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철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 나도 철수 씨한테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화를 내기보다는 참는 게 좋은 아내라고 생각했어요. 철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숙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서로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좋았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편지의 다음 부분을 읽으니 철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철수 씨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죠. 나도 때로는 철수 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영숙이 자신도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소갈이 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해결해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 화장대 맨 아래 서랍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내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있어요. 철수는 급히 영숙의 화장대로 갔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철수가 젊은 시절 영숙에게 선물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20주년 때 어렵게 돈을 모아서 사준 반지였죠. 영숙이 그 반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지와 함께 작은 쪽지도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이 반지를 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비록 비싼 건 아니었지만 철수 씨 마음이 담겨 있어서 보물 같았어요. 철수는 그 반지를 보며 옛날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영숙의 생일에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몇 달 동안 돈을 모았었거든요. 고마워, 영숙아. 철수는 반지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였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철수 씨, 안녕하세요. 박순자는 많이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어떻게? 영숙 씨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조문을 가려고 했는데 늦어서 죄송해요. 박순자는 조화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철수는 어색하지만 박순자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거실에 앉은 박순자는 영숙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순자 씨가 영숙이를 알았나요? 철수는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네, 사실은. 박순자는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20년 전 철수와 가까워졌을 때 영숙이 직접 박순자를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 좋은 친구로 지내달라고 하시면서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이 그런 일까지 했다니. 그래서 저도 선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영숙 씨가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저버릴 수 있겠어요. 박순자의 말을 듣고 철수는 영숙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가까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숙 씨는 정말 현명한 분이셨어요. 저도 그 덕분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요. 박순자가 돌아간 후 철수는 다시 영숙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숙아, 내가 그때 순자 씨를 찾아갔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 철수는 영숙의 깊은 사랑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기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었죠.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영숙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영숙의 49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철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영숙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딸 미영과 사위 도연, 그리고 손녀들도 모두 모여서 영숙을 추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거든요. 철수는 영숙의 사진 앞에 상을 차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아, 오늘이 49제구나. 내가 좋아하던 나물 무침이랑 된장찌개도 끓였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창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밤 들리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죠. 철수는 왠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숙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진 것 같아서였거든요. 오전 10시쯤 미영과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연도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빈 문제를 가족과 함께 해결하면서 마음의 짐을 많이 덜었던 것 같았죠. 아버지, 어머니 좋아하시던 국화꽃 가져왔어요. 미영은 하얀 국화꽃을 영숙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12살인 큰 손녀 수진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정말? 철수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수진이의 말을 듣고 철수는 뭔가 알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말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였던 것이죠. 가족들과 함께 추도식을 마친 후 철수는 영숙의 산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혼자 가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철수와 수진이는 함께 영숙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조용한 산자락이었죠. 영숙의 묘비 앞에 선 철수는 가져온 꽃을 놓고 말했습니다. 영숙아, 49제네.
이제 정말 편히 쉬어도 될 것 같아. 수진이도 할머니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아빠랑 엄마가 화해했어요. 철수는 손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숙이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엔 너무 슬퍼하셨는데 요즘은 웃으시기도 해요. 수진이는 어른스럽게 할아버지를 챙기는 말까지 했습니다. 철수는 영숙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영숙아, 그동안 나를 지켜줘서 고마웠어. 이제는 정말 편히 가도 돼. 그때 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주변 나무집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영숙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수진이가 갑자기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이제 됐다고 하시면서요. 철수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영숙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데 할아버지 혼자 두고 가서 미안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수진이가 할아버지 잘 돌봐드리라고 하셨어요. 철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영숙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는데 45년 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흐느꼈습니다. 영숙의 마지막 배려였던 것이죠. 산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 집 물려받는 거 맞죠? 그래, 할머니가 수진이한테 물려주기로 하셨어. 그럼 할아버지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어요? 당연하지. 철수는 손녀와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함께 살면서 영숙이 남긴 사랑을 이어가기로 말입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침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영숙이 쓰던 베개를 베고 누우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잠들기 전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볼게. 내가 지키려던 가족들 내가 잘 돌봐줄게. 그때 미풍이 살짝 불어와서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 같았죠.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영숙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활기찬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늘 하던 대로 마당에 빨래를 널고 화단에 물을 주었죠.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남긴 사랑과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점심 무렵 미영이 수진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저희가 준비할게요. 그래, 고맙다. 철수는 딸과 손녀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영숙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영숙이 원하던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철수는 영숙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숙아,
오늘도 잘 보냈어. 내일도 열심히 살아볼게. 이제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철수는 괜찮았습니다. 영숙이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철수는 영숙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철수 씨가 아내 영숙 씨의 도움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